레드, 그린, 블루, 빛의 삼원색입니다. 이 세 가지 색깔들을 이리 섞고 저리 섞으면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세상을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세 가지의 원색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특별한 능력입니다. 인간의 눈이 각각 붉은색, 초록색, 파란색을 감지하는 세 가지 종류의 원추세포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사실은 지구상의 포유류 중 대부분이 붉은색을 감지하는 원추세포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붉은색은 가시광선의 스펙트럼 중 가장 파장이 긴 영역으로 우리가 기르는 개나 고양이는 물론 소나 말, 돼지 등 여타 포유류들의 눈에는 붉은색을 담당하는 장파장 감지세포가 따로 없어서 세상이 이렇게 누리끼리하고 칙칙하게 보입니다. 투소가 흥분해서 달려드는 것도 사실은 천의 색깔 때문이 아니라 그 흔들림 때문이고,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신호등을 알아보는 것도 사실 신호등의 색깔을 보는 게 아니라 그저 주변의 움직임이나 분위기를 보고 건너도 되는구나 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과학적인 사실까지는 몰랐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멀고 먼 조상들은 붉은색을 특별하게 생각해왔습니다. 생명의 색이자 권위의 색으로, 열정의 색이자 혁명의 색으로, 역사시대 이전이든 이후든 간에 붉은색은 항상 우리 삶과 사건들의 중심에 있었죠. 인간의 눈에 주어진 특권, 붉은색. 붉은색은 얼마나 특별했고 어떤 의미를 부여받아 왔을까요? 지식해적단과 함께 붉은색의 특별함에 대해 알아봅니다. 400나노미터부터 700나노미터,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전자기파 파장의 범위, 즉 가시광선의 범위입니다. 이 부근 영역의 파장이 물을 가장 잘 투과하기 때문으로 원시적인 눈이 처음 등장한 시점부터 가시광선의 범위는 이 바운더리를 크게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더불어 척추동물들이 육지로 올라오고 나서 수억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눈이라는 기관만은 항상 물속에서처럼 촉촉하게 보호되고 있지요. 그러나 척추동물들의 계보가 갈라져 나가는 과정에서 그 세부적인 사양에는 조금씩 차이가 생겼습니다. 어류의 경우 지금까지도 대부분이 사원색 이상을 구분할 수 있고, 양서류도 축축한 동굴 속에 사는 일부 종을 제외하면 사색각, 파충류와 조류 역시 사색각이 기본인 반면 우리들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원색만을 느낄 수 있는 이색각이 디폴트예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지금이야 인간을 포함해 포유류가 세상을 호령하고 있지만 사실 포유류가 등장한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그 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일부 양서류들이 아직도 축축한 동굴이나 늪지대의 그늘에 사는 것처럼 우리들 포유류의 조상들도 중생대에는 공룡 같은 거대하고 눈 좋은 포식자들을 피해 어두운 밤에 땅굴을 파거나 동굴 속에 숨어들어 살아남아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후각과 청각이 발달하고 시각은 비교적 퇴화를 하게 되겠죠. 척추동물의 눈은 크게 명암을 구분하는 간상세포와 색깔을 구분하는 원추세포,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광수용체를 통해 상을 구분하는데요. 포유류의 조상들은 항시 어둠 속에서만 활동하다 보니 밝은 환경에서 활성화되는 원추세포의 기능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특히나 어두운 환경일수록 에너지가 강한 단파장 영역보다는 에너지가 약한 장파장 영역부터 잘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원추세포가 그냥 하나로 합쳐지면서 퇴화해버렸죠. 이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중파장과 장파장 영역, 즉 녹색과 붉은색을 구분할 수 없는 눈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신 포유류의 눈은 휘판 같은 기관을 발달시켜 아주 소량의 빛도 영혼까지 끌어모을 수 있게 됐고, 원추세포 대신 명암을 인식하는 간상세포의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다시 말해 주간에는 눈 쓸 일이 잘 없으니까 야간에서 잘 볼 수 있는 눈으로 진화했다는 거예요. 이런 과거 때문에 공룡들의 시대가 끝난 뒤 신생대인 지금까지도 여전히 대부분의 포유류들, 특히나 태반류 동물들은 이색각의 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약 2500만 년 전 한 부류의 동물군에서 제3의 색각을 부활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영장류, 열대우림에서 나무를 타고 다니는 약삭 빠른 생물로 포식자는 아니었지만 시력이 중요했고, 또 무엇보다 잘 익은 과일을 주식으로 하는 족속들이라 남들처럼
정록생맹 이색각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모로 불리했거든요. 녹색의 정글 속에서 나 혼자만 빨간색을 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어드밴티지였고, 영장류는 이런 우월한 색각을 바탕으로 신생대 내내 잘 생존해 나갔습니다. 실제로 우리들 영장류의 원추세포는 비율상 거의 50% 정도가 붉은색을 인식하는 장파장 세포로, 이 때문에 붉은색을 보면 강렬함을 느끼고 너무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해질 정도로 유독 붉은색에 민감한 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장점은 30만 년 전 등장한 영장류 최대 아웃풋 현생 인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와 사바나 초원으로 진출하면서 더 이상 과일만 먹을 필요는 없어졌지만, 조직적인 무리 사냥을 하는 과정에서 사냥감이 흘린 피를 보고 추적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걸음걸이도 느리고 후각도 둔감한 이런 애매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도 인간은 포식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었어요. 또한 무리 생활을 하는 그 특성상 각 개체들끼리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한데, 붉은색을 볼 수 있었던 덕분에 서로의 혈색과 건강 상태, 부상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고요. 이처럼 붉은색은 문명의 탄생 이전부터 인류에게 있어 생명의 색이었습니다. 태양과 불, 피 등 우리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많은 것들이 붉은 빛을 띠고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상당수의 언어학자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색깔에 대한 어휘 중 희다, 검다, 밝다, 어둡다 다음으로 등장한 게 바로 붉다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만큼 붉은색이 인간에게 특별한 색이었고, 인간이 인식하기 시작한 최초의 유채색이었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를 벗어나 전 지구상으로 퍼져나가고 문명을 일구기 시작한 뒤에도 붉은색은 언제 어디서나 중요한 색으로 대우받았는데요. 붉은색이 이렇게 잘 나갔던 이유 중 하나는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붉은색이 복잡한 화학 지식이나 고도의 기술이 없어도 얻어낼 수 있는 난이도가 낮은 색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대로부터 유독 붉은색 안료나 염료는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해서 별의별 방법으로 채집되고 생산되고 이용되어 왔죠. 실제로 과장을 조금 보태면 온 세상이 붉은색으로 가득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붉은색은 땅만 파도 나와요. 지표면에서 가장 흔한 원소 중 하나가 철인데, 철은 녹슬면 붉은색이 되거든요. 산화철이 섞인 붉은 점토를 갖다가 벽에 슥슥 바르면 벽화되는 거고, 반죽해서 구우면 그냥 붉은 도자기 되는 거니까 애초에 별다른 난이도랄 게 없었죠. 좀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 이제 수은이나 납 같은 녀석들도 땅 파면 화합물의 형태로 나오는데요. 조금 더 귀하긴 했지만 산화철에 비해서 훨씬 선명한 붉은색을 냈기 때문에 벽화 그리고 도자기 굽고 할 때 쓰는 고급 안료로 고대로부터 아주 주구장창 사용됐죠. 어디 광물뿐인가요? 생물계도 붉은색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쪽은 보통 도자기나 건물을 칠하는 안료보다는 식물을 염색하는 염료로 쓰였는데요. 식물성 쪽으로는 대표적으로 꼭두선이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널리 재배됐습니다. 꼭두선이의 뿌리를 말려서 가루로 만들면 붉은색 염료 뚝딱, 가성비 염료로 이만한 게 없었죠. 이외에도 여러 식물의 이파리나 꽃이 염료로서 널리 이용돼서 이집트와 근동에서는 해나 잎을, 중국에서는 홍화 꽃잎을 가루로 만들어 붉은색 염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런 염료들은 고대로부터 상당한 값어치로 거래됐기 때문에 국제 무역의 주요한 품목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가장 유명한 건 사실 동물성 원료였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선인장류 식물에 기생하는 깍지벌레였는데요. 깍지벌레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분비하는 물질 카민산이 사람 눈에는 아주 쨍한 붉은색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신석기 시대부터 이 벌레를 잡아다가 말리고 빻고 해서 염료로 사용했지요. 이렇게 깍지벌레로부터 추출한 붉은색을 케르메스라고 했는데, 이게 영어의 크림슨을 비롯 붉은색을 뜻하는 여러 어휘들의 기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워낙 채집하기도 힘들고 추출하기도 힘들어서 붉은색 중에는 가장 비싼 원료 중 하나였다고 해요. 이처럼 누구에게나 사랑받은 붉은색이었지만 최고의 색으로 취급받기에는 살짝 애매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동양에서는 황금의 색이자 황제의 색이었던 노란색을, 서양의 그리스와 로마인들은 너무나 희귀해서 아무나 가질 수 없었던 보라색을 최고로 쳐줬는데, 붉은색은 얘네들보다는 비교적 흔하다는 점 때문에 조금씩 밀렸거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비교적이라는 거지 오히려 너무 귀하지 않다는 점 덕분에 붉은색은 어디서나
평화, 평타 이상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동양에서 붉은색은 오방색 중 하나로서 남쪽과 불을 상징하는 색으로 노란색 바로 아래 단계인 군주의 색으로 취급돼서 붉은색 옷을 입고 붉은색으로 집을 장식하려면 황제까진 아니어도 일단 왕이나 제후 내지는 최소 고관대작급은 돼야 했지요. 조선시대에 왕이 입었던 곤룡포가 붉은색이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천자가 노란색 황룡포를 입으니까 한 단계 아래인 조선 왕은 붉은색을 입는다 뭐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또한 동아시아에서 붉은색은 권력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여러 가지 좋은 의미는 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주나라 때부터 이미 귀신과 애군을 쫓아주고 행운과 재물을 불러오는 색으로 여겨져서 민간에서도 대놓고 붉은 옷을 치렁치렁 입고 다니지만 못했다 뿐이지 아주 다양하게 활용됐습니다. 특히나 중국인들의 붉은색 사랑은 도가 지나칠 수준이라 오늘날에도 춘절 같은 명절날에는 온 거리가 붉은색 장식으로 뒤덮이고 결혼식에는 특별히 남녀 모두 붉은색 옷을 입을 정도죠.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붉은색은 최소 1.5티어 정도 취급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고대 로마에서는 붉은색이 전쟁의 신이자 화성을 상징하는 마르스의 색깔로 여겨졌기 때문에 로마군의 군기, 튜닉, 방패를 물들이는 상징색으로 널리 사용됐고 민간인들 중에는 오직 원로원 의원만이 토가 천에 붉은색 장식을 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중세로 들어서면서는 기독교가 유럽의 보편 종교가 되는데요. 이 기독교에서 또 붉은색을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주었다는 게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죠. 당연하지만 이때 흘린 피, 즉 보혈을 상징하는 게 붉은색이었기 때문에 붉은색은 자연스럽게 순교자의 색이자 인간을 향한 신의 사랑을 상징하는 색으로 여겨졌어요. 서방 가톨릭의 성화에서 예수와 제자들이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것도 가톨릭 교회의 최고위 성직자인 추기경들이 붉은색 수단을 입고 다니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세를 지나 근대로 들어서면서 서양인들이 보는 붉은색의 이미지는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종교 개혁을 거치며 붉은색이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방종을 상징하는 색으로 여겨지게 된 거예요. 여기다 근대의 기술 발전 덕분에 파란색과 초록색 등 새로운 색깔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민간에서도 굳이 붉은색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화려한 색깔을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근대가 되면서 붉은색은 유일한 색이자 최고의 색에서 여러 아름다운 색깔 중 하나로 그 지위가 다소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18세기에는 붉은색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가 부여됩니다. 다들 뭔지 아시겠죠? 다름 아닌 혁명의 색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난 건데요. 그 시작은 프랑스 혁명으로 이 당시 억압받는 민중의 상징으로 사용됐던 프리기아 모자부터가 붉은색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터지자 혁명 세력은 왕실의 상징이었던 파란색에 대항하여 민중들의 피와 형제애를 상징하는 붉은색을 적극적으로 사용했고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삼색기에도 붉은색은 형제애를 상징하는 의미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하지만 이 분야의 끝판왕이라 하면 역시 공산주의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 시초는 프랑스로 1871년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정부였던 파리 코뮌이 그냥 온통 붉은색으로만 칠해진 적기를 국기로 채택했던 건데요. 이후 전 유럽, 나아가 전 세계에 등장하는 모든 공산 세력들이 파리 코뮌의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붉은색은 완전히 공산혁명의 상징으로 각인되게 됩니다. 당연히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 소비에트 연방도 붉은색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아서 러시아 내전 때부터 붉은 바탕에 노란색 낫과 망치를 새겨 넣어 만든 깃발을 사용했습니다. 이후에 이 깃발은 소련과 공산주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 냉전 기간 동안 자유세계에서 붉은색을 기피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죠. 군대도 붉은 군대, 광장도 붉은 광장, 붉은 별, 붉은 정신 등 뭐만 하면 다 붉은색을 갖다 붙여서 지금도 세계 어디에서나 붉은색, 빨간색 하면 공산주의를 떠올릴 정도예요.
붉은색은 최초의 색이자 최고의 색으로 지금도 항상 색깔 하면 생각나는 1번 타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슈퍼맨이나 마리오 같은 유명 캐릭터들부터 시작해 다양한 만화와 영화, 게임의 주인공들을 상징하는 색으로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넷플릭스 같은 기업의 로고로 다른 어떤 색깔보다 많이 쓰이는 게 바로 붉은색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유튜브 또 저희 지식해적단의 상징색도 붉은색인데요. 저희도 애초에 다른 이유 같은 거 전혀 없이 그냥 붉은색이 멋있어서 이 색깔을 선택한 겁니다. 그냥 빨간색이면 뭔가 멋있고 강렬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식해적단도 앞서 설명한 붉은색의 여러 의미를 담아 항상 생명력이 넘치는 채널로, 친근한 채널로, 행운이 함께하는 채널로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